네, 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채권 코너이고요. 황성훈 신한증권 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외 채권 거래는 날이 갈수록 좀 늘고 있다라는 게 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그 특징점을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실 아직 인하 안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는 뒀지만 미국 고용 지표 나오면서 또 다시 많은 기대가 후퇴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1분기는 아닐 것이다. 2분기도 네.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네. 해야 되는데 네.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될수록 트레저리 미국채 짧은 만기 국채의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2주 전보다도 지금도 금리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레저리에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1월 초와 대비해서는 영업일이 조금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한 예. 600억 정도 더 늘어서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환율이 조금 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 모두 다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도 좀 더 늘어나고 건당 거래 금액도 조금씩 낮아지고 좀 더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크레딧 채권들의 거래도 사실 소폭 늘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대동소이 한 1, 20억 정도 더 늘었고 네. 거래 건수는 오히려 조금 줄어서 좀 큰 손들이 좀 더 오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머징 통화에서는 그동안 이제 터키 리라, 멕시코, 브라질 위주로 거래되다가 오랜만에 인도 루피아 EBRD라고 유럽 개발은행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수프라내셔널 은행이라고 네. IMF, 세계은행, 뭐 유럽 개발은행 이런 국제기구들의 채권들도 있거든요. 그 EBRD에서 인도 루피아로 발행을 했고 그 채권의 결제는 또 달러로 이루어지는 좀 특이한 네. 그런 채권이었었습니다. 거래 금액도 조금 커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머징 통화, 멕시코, 뭐 터키, 브라질 이외에 뭐 그 거래가 좀 늘어나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하반기에는 이머징 통화도 한 3천억 정도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해외 채권은 어찌 됐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거래 내역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금 더 도전적인 투자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트레저리 30년 만기 초단기 채권 거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고 세금 혜택을 노리는 연내 만기 되는 채권들 여전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내 만기 되는 채권들이 8,700만 불, 20, 30년 되는 초장기물 채권들이 1억 2,600만 불 정도 해서 합계 기준으로는 조금 더 늘어서 2억 불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거래 건수도 보면 이제 8,000건이 넘어가서 2주 만에 한 10,000명 가까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모르시겠지만 투자자들은 앱으로 아니면 HTS로 엄청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기물과 세제 혜택 이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있으면 좀 확인이 됐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던 비과세 채권들 종목들도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표면금리 0%짜리 해외 전환사채 그리고 브라질 국가가 발행하는 달러 표시 국채 두 가지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거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황성훈 부부장님께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황놀부 카페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문의가 오고 있다고. 관심들이 생기고 투자자 저변이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문의가 있으시면 주셔도 되고 샤오미 채권은 사실 근데 좀 이번 건에 좀 특이했던 부분은 개별 건당 거래 금액이 꽤 컸습니다. 네. 몇 명 거래 안 했는데 거래 건수가 100만 불, 200만 불 찍혀서 거래 금액 기준으로 되게 큰 손이 거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브라질 달러 국채의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 7개, 8개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 중에 좀 특이했던 거는 올해 신규물 브라질 2054년 만기되는 쿠폰 7.1%짜리 따끈따끈한 요 물건도 거래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 신기했었습니다. 시장의 정보에 되게 빠르게 붙어 계시고 투자자분들도 세일즈 분들도 빠르게 붙어 계시고 빠르게 국내로 좀 투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되게 고무적으로 봤고요. 페멕스 멕시코 석유공사죠. 페멕스 채권도 거래가 좀 오랜만에 여러 건 활발하게 좀 보였고 터줏대감 같은 종목이죠. 국내 은행들의 연구채 퍼페추얼 채권들도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크레딧 채권에 대해서는 매수 거래도 활발하게 있었는데 매도 네. 거래도 활발하게 있었거든요. 오. 거의 반반 정도의 거래가 2천만 불 매수했고 2천만 불 정도 매도가 있어서 매도도 비슷하네요, 정말.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F1 레이싱 그 운전자 드라이버 위에 머리에 있는 PDVSA라는 기업의 표시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채권의 주인공인데 아, 그래요. 베네수엘라 석유공사입니다. 앞자만 따서 이제 예. PDVSA라는 회사 이름이고 그 채권의 티커도 사실 동일하고요. 이 기업이 저도 예전에 F1 좀 즐겨 봤었는데 항상 비싼 자리에 광고를 하고 있길래 얼마나 돈이 많은가라고 이제 항상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종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 거래 내역을 보다 보니까 숫자가 11.6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수익률인 줄 알았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단가더라고요. 단가. 네. 오. 기본적으로 해외 채권들은 100에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일에 네, 단가가 예. 11.6이라는 거는 예, 거의 예. 이제 10분의 1 토막 낮다는 건데 이게 뭐지? 그래서 수익률인지 아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11.6%인 100에서 줄 11까지 알았더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옆에 수익률을 자세히 보니까 2000% 넘어가고 이 채권이 도대체 언제 거래를 했을까 싶어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거래 방향은 투자자가 매도, 증권사한테 투자자가 매도를 한 방향이고 그렇다면 언젠간 한번 샀을 텐데 히스토리를 쭉 그려보면은 2017년에 부도가 한번 났습니다. 예. 베네수엘라 국가 채권도 부도가 났었고 PDVSA라는 이 베네수엘라 석유 공사 채권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말이죠.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청산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 부도가 나고 나서도 좀 부도나 해외 채권도 거래가 된다. 네, 좀 예, 모험적인 예. 투자자들,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 거래를 통해서 이제 포지션을 청산을 하신 것 같은데 발행 이후부터 제가 이제 쭉 가격 차트를 한번 그려봤었습니다. 12년도쯤 발행을 했었는데 발행 당시에는 베네수엘라는 그때 예전에 박순영 작가님 얘기를 하셨듯이 자원 부국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에 많이 국가의 명운이 많이 연동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 당시에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이제 PDVSA 채권 가격은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왼쪽에 이제 신용등급에서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발행 당시에도 싱글비 플러스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은 사실은 거래할 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거래하고 나서도 발행자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좀 열심히 살피고 모니터링하고 팔로우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제일 좋은 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가보다도 한 등급이 높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팁인데 국가 등급보다 S&P나 무디스에서 한 등급을 더 주게 되면 이 회사는 그 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라보다 더 한 그렇죠. 단계 위의 기업의 네네네. 공사니까. 예. 보통은 무디스, S&P 그런 등급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엄청난 현금 캐시플로를 아마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등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냥 싱글비 플러스 정도 되는 채권으로 발행을 했었고 이후에 유가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한 1, 2년 동안 등급이 한 노치씩 하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채권, AAA 채권을 사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을 많이 하거나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서 AA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이건 네. 채권자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워낙 펀더멘탈이 좋고 현금이 많은 걸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그 저등급 발행자의 경우는 등급이 한 노치, 두 노치 떨어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나중에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차환 발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등급이 한 노치씩 떨어질 때는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때 2013년, 14년도에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때 물론 이제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디폴트 부근에 사진 않았을 것 같고 발행 시점에 샀다고 하면은 등급 떨어지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포지션 청산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래 액면도 생각보다 커서 좀 많이 좀 가슴 아픈 투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신용 등급은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알 수 있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톡톡히 그렇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이제 뭐 해외 채권 할 때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좋은 시기는 물론 이제 그 신평사에서는 원리금 지급 능력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좋겠지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등급을 조금 내려가는 거를 용인하면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에 이제 배당 가능의 이익을 많이 좀 뿌려달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주주 환원도 하고 하다 보면 등급이 뭐 수년에 걸쳐서 한두 개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마지노선이 이제 투자 등급 정도는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기업이 비즈니스 하거나 환경에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저등급 또는 이제 완전 이머징 국가의 경우는 사실 살 때부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찾아보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셔야 나중에 이제 원본을 지키면서 높은 이자를 계속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채권의 최근 거래 동향에 대해서 살펴주시면서 그 해외 채권에서도 옥석 가리기 네, 어떤 게 옥인지 그리고 돌인지 이거 좀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